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전주에 사는 조주온 헬레나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나라와 고을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끝날 때쯤이면 마음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턱디스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고 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희 치과 로고는 해보입니다. 제 별명이 해보이기 때문이지요. 사실 제가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었지만 웃음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항상 밝게 살 수 있었습니다. 왜 치과병원이라는 말을 체크를 표시하고 치과의원이라고 표기했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저희 치과에서는 다양한 질병을 치료함으로써 종합병원 수준급이지만 행정적으로는 의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치과의원은 작지만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큰 병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모든 의료인들은 시야를 넓혀서 자기의 전공 분야만이 아니라 전 인체를 보고 전공 분야와 인체의 다른 기관과의 상호 연관관계를 깨달아 인류를 고통에서 구해주는 인수를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은 누구나 의료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조주온 치과 가족들입니다. 대기실에서 찍은 사진인데 본래 한턱하는 여인들로서 용기 있고 똑똑하고 모성애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턱이 좋아야 건강하다는 것을 심감시켜준 여인들입니다. 2001년도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일본 정부 후생성이 턱과 치아에 관한 연구반을 구성하여 턱과 치아를 연구한 결과 어긋난 치아와 턱뼈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치아와 턱의 불균형이 당뇨, 원인불명의 두통, 또 요통, 불안증, 불면증, 월경불순, 변비통, 만성피로 등 다양한 병을 유발한다고 하였습니다. 왜 이 아이가 예쁠까요? 머리와 몸의 자세가 균형이 있고 반듯하기 때문이지요. 건강한 사람은 이 아이와 같이 머리와 몸의 자세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 턱관절, 고관절, 무릎관절, 족궁이 같은 일직선상에 있을수록 건강한 사람입니다. 또 뒤에서 봤을 때 목뼈 2번 치돌기와 꼬리뼈 끝이 일직선상에 있을수록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 자세는 반듯하게 누워서 잘 때 만들어집니다. 자세의 불균형이 비정상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자세는 불균형한 자세입니다. 서 있을 때 한쪽 발에 무게를 실을 때와 척추를 구부려 엉덩이를 뒤로 뺄 때 자세가 불균형해집니다. 자세가 불균형해지면 비정상이 시작되고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정상적인 머리와 몸의 자세에서 비정상적인 머리와 몸의 자세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정상이지만 나머지 그림은 비정상적인 자세입니다. 남가주대학의 재활의학과 의사인 카일리에는 현재 의료인들이 머리의 자세에 관하여는 관심이 별로 없지만 실제로는 몸은 머리를 따르기 때문에 머리의 자세를 정상화시켜 줌으로써 몸의 자세를 정상화시켜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몸을 치료하기보다는 머리를 치료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턱관절에 있는 디스크가 얇아짐으로써 아래턱이 뒤로 가고 그 보상작용으로 머리는 전방으로 이동됩니다. 그 경우가 바로 오른쪽 그림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왼쪽의 정상인보다 폐활량이 30% 감소하고 위장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가 앞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머리를 떠받들고 있는 목뼈가 틀어져 몸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통증을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는 일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성격마저 다른 사람에게 심할 정도로 화를 내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집중력 부족, 학습 저하, 이기적인 돌발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머리가 왜 앞으로 나가게 될까요? 아래턱이 주로 그 원인이 됩니다. 특별한 외상이 없는 한 치아가 빠지거나 치아가 닳아졌을 때 아래턱이 평형을 잃게 되어 아래턱이 뒤로 위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턱의 관절에 있는 디스크가 눌려 디스크가 얇아집니다. 디스크가 얇아지면 아래턱이 더 뒤로 위로 움직이고
그 보상작용으로 마침내 머리가 앞으로 이동하게 되어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보상작용에 의해 머리가 앞으로 나가면 왜 목뼈가 어긋날까요? 머리가 앞으로 나가면 머리를 떠받들고 있는 목뼈 1번이 먼저 틀어집니다. 그 다음 연속해서 목뼈 2번이 차례로 틀어져서 신경과 혈관에 압박이 오고 두통이나 목에 심한 통증을 주게 됩니다. 더 나아가 목의 움직임에 장애를 주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근육들은 턱을 움직이는 근육들입니다. 아래턱이 뒤로 위로 이동하면 이 근육들은 비정상적인 수축과 이완을 하게 됩니다. 윗사람의 아래턱은 뒤로 위로 이동하여 토끼처럼 앞치아가 튀어나오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윗턱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턱이 뒤로 가서 윗치아가 상대적으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윗사람의 얼굴처럼 혈관이나 신경이 압박을 받아 짜증스러운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래 사람처럼 턱관절을 교정하면 다시 건강한 미인이 됩니다. 31개의 척추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뼈가 틀어지면 가슴뼈, 허리뼈, 꼬리뼈가 연이어 틀어집니다. 등, 허리, 골반 등의 통증은 바로 이것이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통증은 원래 턱 디스크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척추 교정은 턱 디스크 치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인체의 모든 기관은 중추신경계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를 말합니다. 이 중추신경계의 통제는 척추 내의 신경을 통해서 연락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척추가 틀어지면 그곳에 있는 신경이 압박을 받아 그 신경이 지배하는 기관에 이상이 생겨 통증과 기능 이상이 생깁니다. 앞의 그림은 정상적인 사람의 턱관절 모양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그림에서와 같이 턱관절 간격이 일정합니다. 그러나 뒤의 그림처럼 비정상적인 사람인 경우 턱관절의 모양이 한쪽으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이것을 턱디스크라고 합니다. 턱디스크의 경우 뇌가 놓여있는 저평골을 한쪽 방향으로 당겨서 저평골의 일부를 틀어지게 하여 결국 뇌하수체에 이상이 생깁니다. 이 뇌하수체는 저평골에 놓여 있습니다. 위의 그림은 턱디스크 환자의 방사선 사진입니다. 위의 그림에서 좌우 턱관절 부위 초생딸 모양의 검은색 부분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디스크 두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자의 왼쪽은 정상이지만 오른쪽은 얇아졌습니다. 왼쪽에 어금니가 없기 때문입니다. 좌우 디스크 두께가 다르면 머리를 아무리 반듯하게 하려 해도 왼쪽같이 되고 좌우 디스크 두께가 같으면 신경을 안 써도 오른쪽같이 될 것입니다. 뇌는 생각하는 기능을 주로 하는 대뇌, 평형을 유지시켜주는 소뇌, 그리고 자율신경을 관장하는 뇌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 뇌관에 속해 있는 연수가 척수로 이어집니다. 턱 디스크로 머리가 전방으로 이동하면 뇌의 무게중심이 틀어져서 뇌도 앞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체의 거의 모든 호르몬을 관장하고 있는 뇌하수체가 압박을 받아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와서 결국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두개골 내부에는 두껍고 질기고 탄력성이 없는 경막이라는 막이 있어서 뇌를 두개골 내에 붙어있게 합니다. 아래턱이 어긋나면 두개골이 틀어지면서 두개골에 붙어있던 경막도 틀어집니다. 다음 그림은 턱관절의 불균형으로 머리가 전방으로 나가 머리를 받치고 있는 목뼈가 틀어진 모습입니다. 목뼈가 틀어져 연수가 척수로 이어지는 부분이 압박을 받아 결국 중추신경계 이상을 초래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로벳 형제의 원리란 척추는 독립된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성을 가지며 조화롭게 움직이는 기관이므로 목뼈 1번은 허리뼈 5번과 연관이 있고 목뼈 2번은 허리뼈 4번과 상호 관계를 갖고 있어 목뼈 1번이 나빠지면 허리뼈 5번도 나빠진다는 원리입니다. 반대로 허리뼈 5번이 좋아지면 목뼈 1번도 좋아진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턱 교정으로 목뼈의 틀어짐을 잡아주면 허리뼈가 올바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전기를 띱니다. 위의 그림은 뇌에서 나오는 전기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머리와 몸의 자세가 균형이 잡힌 사람은 정상 뇌파와 같이 안정적인 형태를 띠지만 자세가 불균형인 사람의 뇌파는 비정상 뇌파와 같이 불안전한 형태를 보입니다. 턱디스크 치료법은 이미 외국에서
1940년부터 이론이 정립되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위의 폰더의 책을 소개한 이상덕 박사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저는 이상덕 박사의 도움으로 이 이론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9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더 쉽고 간단하게 턱디스크를 교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마에하라 등은 턱디스크의 치료법으로 템플레이트를 사용합니다. 그는 이 방법을 통해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임상 실험을 하여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한의사이신 이영준 선생님께서 쓰신 책으로 의료계의 신학설로 턱디스크를 소개하고 치료법을 공개하신 책입니다. 턱디스크란 턱관절 질환 혹은 턱관절 기능 장애, 측두하악 관절 장애라고도 합니다. 머리뼈에서 측두골과 하악골이 만나서 생긴 양측성 관절에 생긴 기능 이상을 말합니다. 턱관절이란 두개골에서 측두골과 하악골이 만나서 생긴 양측성 관절을 말합니다. TMJ라고도 합니다. 이곳은 뇌신경 12개 중 9개가 지나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부위엔 혈관, 신경, 림프, 신경총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위의 그림의 동그라미 부분은 턱관절인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것은 관절낭과 인대로 덮여 있습니다. 이들은 얼굴을 이루는 뼈에서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아래턱을 측두골에 단단히 부착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인대의 힘이 없어지면 턱관절은 위축됩니다. 위의 그림은 앞의 그림에서 인대와 관절낭을 제거한 턱관절의 모습입니다. 인대를 제거한 턱관절에는 물렁뼈인 디스크가 있습니다. 이 디스크는 뼈와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스크와 귓구멍이 가까이 있음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면 쿠션 역할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귀에 비정상적 압박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디스크가 제 위치를 벗어나거나 얇아지면 아래턱은 귓구멍 쪽으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곳은 측두골의 일부로 청각기관, 세방고리관, 경동맥관, 3차 신경절, 안면신경관, 안면신경절, 슬신경절 등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압박을 받음으로써 청력 저하나 어지럼증, 뇌압 상승, 안면 근육의 떨림과 마비, 구강건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위의 그림에서 아래턱과 귓구멍 사이로 외경동맥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목이 좁혀지면 먼저 혈행에 이상이 오고 귀와 측두골, 저평골, 두전골 등 머리뼈들이 차례로 압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혈관의 출입구들이 좁아지면 결국 12개의 뇌신경 기능에 이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혈관의 출입구들이 좁아지면 결국 12개의 뇌신경 기능에 이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턱디스크 증상입니다. 증상은 연령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가장 흔한 증상이 두통입니다. 다음으로 눈의 통증과 염증, 그리고 비염과 잦은 코피, 이명과 이통, 중이염, 구강의 건조,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며 목 근육이 뻣뻣해지고 목이 쉬거나 편도선염 또는 인후통이 나타나며 머리가 아파옵니다. 턱관절 자체의 증상보다는 신체의 다른 부위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이 턱디스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턱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입을 벌리려 할 때 아프고 턱을 움직일 때 소리가 납니다. 이런 현상은 잠을 오랜 기간 동안 옆으로 잘 때 디스크의 변형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한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상적으로는 입이 48에서 60mm 정도 벌어지는 정도 혹은 본인의 손가락 3개를 붙여 넣을 수 있으면 정상이고 옆으로는 15mm 정도 움직이면 정상입니다. 구강 연조직에서는 구강 건조증과 입안이 허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침 분비를 관할하는 안면신경과 서린신경이 턱디스크로 압박을 받아 침 분비에 이상이 생겨 침의 분비량이 감소되어 나타난 현상입니다. 침은 99%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림에서 귀 옆 뺨에 있는 둥근 모양이 침샘 중 가장 큰 이하선입니다. 이하선에는 자연 항생제가 들어있어서 위와 소장에 세균이 스며드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파로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파로틴은 뼈, 근육, 혈관 등을 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여 노화 현상을 방지해줍니다. 또한 침에는 면역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귀에서는 이명, 이통, 난청, 어지러움, 현기증, 중이염 등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턱관절이 가하는 압력을 못 이겨 귀 속의 해부학적 기관들이 무게중심을 잃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귀의 기능은 소리를 듣는 청각 기능과 중심을 잡는 평형 기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능 이상일 땐 빙빙 도는 회전성 어지러움이 특징이지만 급성기가 지나면 다양한 형태의 어지러움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귀에서 나타나는 증상 중 어지럼증이 구토와 함께 나타날 땐 일반적으로 이비인후과에서는 뇌질환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청신경, 전정기관 등 해부학적 구조물들이 턱관절에서 가해지는 압력을 받아서 생긴 것이지 뇌질환에서 발생한 병이 아닙니다. 2007년 6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경남 통영에서 1987년 태풍 덕택으로 7천년 전 바닷가에서 사는 인골 17구를 발굴하였습니다. 이 중 어린이 것 2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골은 남녀를 불문하고 웨이도에 뼈처럼 단단한 혹이 있는 웨이도 골종 인골이었습니다. 웨이도 골종은 오늘날 해녀들에게도 잘 나타나는 병인데 깊고 찬 바닷가에 들어가면 기압 차이 때문에 웨이도의 일부가 좁아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인에게 웨이도가 좁아지는 증상을 임상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턱관절의 디스크가 얇아져서 웨이도가 압박을 받으니 웨이도를 보호하기 위해 뼈가 웨이도 벽에 생겨 웨이도가 좁아지는 것입니다. 두개골 바닥면입니다. 귀 안쪽으로는 미세한 구멍들이 뚫려 있습니다. 이곳은 혈관과 신경의 출입구인데 귓구멍이 좁아지면 두개골의 측두골과 저평골도 압력을 받게 되어 이곳에 있는 구멍들도 좁아지는 것입니다. 12개의 뇌신경 중 9개가 이 구멍을 통해 지나가기 때문에 잠을 옆으로 자게 되면 웨이도가 좁아지고 뇌신경의 출입구들이 좁아져 결국 뇌신경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명이란 귀에서 벌레소리, 바람소리, 기계소리, 휘파람 부는 소리, 맥박 뛰는 소리가 들리는 현상인데 미국의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할 정도로 그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4%만이 병원을 찾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유는 살아가는 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병을 더 키우는 것입니다. 턱디스크 치료를 통해 청신경에 가해지는 압박을 풀어주면 간단히 치료될 수 있는 병입니다. 두통이나 편두통은 두경부에서 나타나는 통증으로 혈관성 두통, 근긴장성 두통, 견인성 두통, 염증성 두통, 신경통 이 5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원인 중 근육 긴장성 두통이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육 긴장성 두통은 아래턱이 뒤로 위로 이동하면서 뒷목 근육을 수축시켜 신경에 압박을 가하여 일어나는 통증을 말합니다. 이것 역시 턱디스크 치료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호흡기 계통에서는 만성 감기, 코 뒤로 뭔가가 흐르는 느낌, 인후통, 편도선염, 기관지 천식이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들은 턱디스크로 경추들이 눌려 생긴 것입니다. 7개의 경추들은 호흡기 계통의 해부학적 기관들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추들이 눌려 호흡기 계통의 기관들에 압박이 가해지면 기관들의 무게중심이 기울어져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호흡기에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눈에서는 염증, 안압의 상승, 빛에 예민한 반응, 눈의 침침함, 가려움증, 안검이 떨리는 증상, 안구의 건조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안구로 가는 혈액순환과 안구의 무게중심에 이상이 생겨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게중심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턱관절에서 가해지는 압박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도 턱관절 치료로 해결이 됩니다. 위 그림은 안구로 가는 혈관과 신경의 그림입니다. 시신경과 안구로 가는 혈관의 통로가 좁아지면 시력 저하, 난시가 생기고 안구의 무게중심이 틀어지면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들의 불균형 때문에 사시가 발생합니다. 사시인 경우엔
턱 디스크 교정과 아울러 반듯하게 자는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피부 모발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발진이나 피부염, 아토피, 여드름, 건조증, 비듬, 탈모증 등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목신경과 피부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예를 들어 엄지손가락 피부에 이상이 생기면 목신경 6번째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 사진은 탈모가 된 환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도 턱디스크 교정으로 두피와 머리카락, 모낭으로 가는 혈액을 증가시키니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두꺼워지고 윤기가 나면서 새로 나기 시작합니다. 위 사진의 주인공은 여중생으로 어려서부터 눈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중생이 턱디스크 교정 치료를 받은 지 6개월쯤 후에 호르몬의 균형으로 사진과 같이 눈썹이 나게 되었습니다. 치과 내원 시에 어떤 주부의 손바닥 피부입니다. 이 환자는 위치아가 아래치아를 거의 덮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형적인 턱디스크 교합으로 아래턱이 뒤로 위로 이동하고 그 보상작용으로 머리가 앞으로 나가니 머리를 받치고 있는 목뼈들도 틀어져 목신경, 특히 목신경 6번째, 7번째, 8번째 신경에 기능 이상이 생겨 습진이 생긴 것입니다. 교정 2주 후에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내장계통에서는 속쓰림증, 메스꺼움, 배탈, 변비, 방광염, 신장염이 나타납니다. 내장기관에 관여하는 신경은 12개 뇌신경 중 10번째인 미주신경과 천골신경입니다. 턱디스크 교정으로 척추가 이완되면서 이 신경들이 지나가는 통로가 방해를 받지 않으면 그 기능 이상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리통의 증상은 150여 가지가 있는데 개인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10가지 정도를 가진다고 합니다. 여성의 95%가 생리통으로 고생하는데 이 중 10%는 정상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턱디스크 교정으로 호르몬 분비가 잘 되게 하고 자궁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에 가해지는 압력을 해소시키면 생리통이나 자궁의 이상이 치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세에 나타나는 턱디스크 증상은 척추의 틀어짐, 머리의 기움, 골반의 틀어짐으로 다리 길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턱디스크로 아래턱이 뒤로 위로 이동하면 그 보상작용으로 머리가 앞으로 나가고 이어서 목뼈도 틀어집니다. 척추는 하나이니 목뼈 틀어짐은 그 밑의 가슴뼈, 허리뼈, 천골, 꼬리뼈도 차례로 틀어지고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호흡법도 구호흡, 흉식호흡으로 얕아져 몸은 악조건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턱디스크 교정 후엔 맨 먼저 호흡이 깊어지고 잠을 반듯하게 잘 수 있게 되면서 척추가 이완되어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됩니다. 의자에 앉아있을 때의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오른쪽의 그림 의자는 바람직한 자세로 앉게끔 처음부터 디자인된 것입니다. 턱디스크로 측두골이 틀어져 그 부위의 경막이 움직이면 그 장력으로 천골 2번도 틀어집니다. 두개골 내부에는 두껍고 질기고 탄력성이 없는 경막이라는 막이 있어 뇌가 두개골 내에 붙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막은 뇌에서 내려와 목뼈 1, 2, 3번에 부착되었다가 느슨한 칼집 모양으로 천골 2번까지 내려가서 다시 부착되며 미골의 근막에서 흡수됩니다. 두개골은 1분에 6번 내지 12번 미세하게 움직임을 보이는데 숨을 들이쉴 때는 두개골이 양쪽으로 벌어지고 내쉴 때는 반대로 머리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이러한 두개골의 움직임으로 뇌척수액의 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뇌척수액은 뇌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작용, 신경계통에 영향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작용, 뇌에서 생성된 엔돌핀을 운반하고 뇌하수체 호르몬을 각 해당 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턱디스크로 측두골이 삐뚤어져 경막이 움직이면 그 장력으로 제2천골도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반의 회전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에 붙어있는 고관절의 좌우 높이가 달라져 다리 길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골반의 회전이 일어나게 되고 다리 길이가 달라지게 되면 골반 내부의 장기, 즉 비뇨 생식기에 비생리적인 물리적 압박을 가해져서 기능의 이상과 통증이 나타납니다. 턱디스크 교정으로 다리 길이를 갖게 해주고 천골신경과 미골신경의 경로를 정상화시켜 하혈과 불임, 전립선 비대, 방광염, 요실금 등 비뇨 생식기의
기능 이상을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골반이 틀어지면 여기에 부착한 넙다리 빗근과 넓적다리 안쪽 근에 긴장이 일어나 그 근육의 끝부위에 있는 힘줄 같은 건, 이 텐던이라고 하는 그 건이 무릎 관절을 당겨 무릎의 통증이나 이상 증상을 나타나게 합니다. 정신적인 증상들로는 만성 피로감, 우울증, 불면증, 신경의 과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뇌로 가는 혈액의 순환에 이상이 생겨 뇌하수체 기능 이상 및 뇌척수액 순환에 이상이 생겨 나타나는 것으로 봅니다. 턱디스크 교정 치료는 이러한 정신적 증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턱디스크 원인입니다. 두개골의 비뚤어짐, 나쁜 습관, 사고로 인한 외상, 치아의 상실, 틀니를 빼고 자는 경우가 턱디스크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분만시 신생아 뇌손상입니다. 많은 신생아들이 분만 중에 머리뼈에 외상을 입습니다. 난산의 경우와 기구의 과도한 힘으로 머리뼈가 틀어져 머리뼈 운동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젖을 잘 못 빨고 잘 토하거나 깊은 잠을 못 자고 잠버릇이 나빠지고 심장 기능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도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만성 두통, 호르몬 불균형, 신경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대개 왼쪽 머리로 밀고 나오게 됩니다. 뇌를 싸고 있는 뇌경막은 70파운드까지는 문제가 없으나 75파운드 이상의 힘이 가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분만 시 난산의 경우 집게를 이용하여 분만을 유도하게 될 때 신생아의 머리뼈에 가해지는 힘은 80 내지 85파운드라고 합니다. 그림은 신생아의 머리뼈입니다. 왼쪽 머리뼈가 함몰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모유를 먹여 근육 운동을 시키고 입안을 자주 닦아주고 자주 크게 울게 하고 잠을 바로 자게 하면 머리뼈는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잡힙니다. 두 번째로는 반복적인 나쁜 자세의 습관을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으로는 사고로 인한 외상입니다. 무슨 사고든지 사고를 당하면 순간적으로 놀라며 턱관절이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충치입니다. 식사할 때 물을 마시면 침이 희석이 되어 위산이 많이 나와 치아의 거층을 녹여 충치가 잘 생깁니다. 충치로 교합 고경이 감소되어 턱관절의 디스크가 얇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원인으로 해서 치아가 빠졌을 때도 교합의 고경이 낮아져 디스크가 얇아집니다. 아래턱의 사랑니를 뺀 후엔 근육의 위축으로 아래턱이 뒤로 위로 이동하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아래턱의 사랑니는 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니 통증의 원인이 충치나 치아 동요가 아닐 때는 반드시 턱디스크 교정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의치를 빼고 주무시면 교합 고경이 감소되어 턱디스크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턱디스크 진단입니다. 턱의 운동량에 제한이 있는가, 부정교합이 있는가, 코골이나 이갈이 습관이 있는가. 입은 수직으로는 48 내지 60mm, 수평으로는 15mm 움직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쉽게는 본인 손가락 3개를 세워서 자유롭게 들락날락하면 정상입니다. 입을 다물었을 때 위 앞니가 아래 앞니를 0.5 내지 1mm 정도 덮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위 앞니와 아래 앞니 사이가 1mm 정도여야 정상입니다. 어린이의 경우 2살에서 5살 정도의 어린이는 78%가 이를 간다고 합니다. 잘 때 턱디스크가 얇으면 아래턱이 귀 쪽으로 밀려가면서 잠자는 이계 측두신경을 자극하게 되어 씹는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어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이갈이를 없애려면 잘 때 아래턱이 전방, 하방으로 이동하여 신경을 자극시키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를 갈 때의 힘은 저장력의 약 200배 정도 되므로 이 힘이 치아와 치주 조직, 씹는 근육, 턱관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코골이의 주된 원인은 혀가 과도하게 이완되어 기도를 좁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구멍이 좁아져 있거나 충혈된 경우, 편도가 큰 경우, 잘 때 목젖이 처지는 경우, 턱이 작거나 뒤로 가 있는 경우, 인후 부위에 지방이 많은 경우, 후두부 근육 노화로 기관지를 막을 때 코를 골게 되는 것입니다.
코골이가 있으신 분들은 교정 후에도 하루에 20분씩 뛰어서 지방을 산화시키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턱디스크 치료 방법입니다. 턱디스크 치료 방법은 진료실에서 시행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생활 습관을 고쳐야 건강해진다는 뜻입니다. 머리뼈를 밑에서 본 모습입니다. 뇌를 밥상이라 한다면 밥상 다리는 4개입니다. 앞다리 길이는 뇌 밑에서 상하악 어금니가 맞물리는 면까지이고 상의 뒷다리 길이는 뇌 밑에서 그림의 33번과 제1경추 접촉면까지입니다. 밥상의 뒷다리 길이는 어지간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앞다리가 짧아지면 밥상은 앞으로 기울게 됩니다. 즉 어금니가 달아지거나 빠질 때 턱이 제 위치에서 벗어나 뇌는 무게중심을 잃어 앞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때 그림의 18번 턱관절은 앞 뒷다리의 보조장치 역할을 합니다. 상의 앞 뒷다리가 변하지 않을 때 턱관절에 변형이 생겨도 뇌는 그 보상작용으로 앞으로 기울게 되는 것입니다. 턱디스크 교정의 예입니다. 이 환자는 반대교합 환자인데 이 턱디스크 치료의 원리는 어느 경우라도 어금니를 성형하여 턱관절 공간을 확보한 후 아래턱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과계교합의 환자의 경우입니다. 입을 다물었을 때 위의 앞니가 아래의 앞니를 0.5 내지 1mm 정도 덮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위 앞니와 아래 앞니 사이가 1mm 정도로 거의 같은 평면에 있어야 합니다. 턱디스크 치료의 목적은 아래턱을 이러한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앞니가 다 보이게끔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임시재료를 이용한 치료입니다. 상의 앞다리의 면적을 넓게 하기 위해 아래 어금니 위에 임시치아를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턱관절의 무게중심이 전방으로 이동하여 뇌는 후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임시재료로 만든 임시치아입니다. 고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무를 장착할 땐 상의 앞다리 길이를 길게 하는 효과와 턱관절의 무게중심을 앞으로 이동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철물로 상의 앞다리 길이를 길게 하고 면적을 넓게 해줍니다. 아래턱이 뒤로 위로 이동하여 턱디스크가 발생하였으므로 아래턱을 아래로 앞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교정의 목적입니다. 어금니의 성형이 끝난 경우엔 잠잘 때만 끼고 자면 됩니다. 헤레나 턱디스크 교정기입니다. 환자가 예민하거나 어린이인 경우에 낍니다. 바이오네이터 턱디스크 교정기를 입안에 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같은 목적을 지닌 트윈블록 턱디스크 교정기입니다. 어금니 성형이 끝났을 땐 교정기는 잠잘 때만 낍니다. 이제부터는 스스로 선택해서 실천하는 것들입니다. 물리치료와 바른 잠자세 유도하기, 운동하기, 식사 때 물 안 먹기, 그리고 좋은 영양가 있는 숯이나 된장이나 청국장 이러한 것을 먹는 것이 치료법입니다. 임상 사례입니다. 턱디스크 교정으로 좋아지게 된 사례입니다. 여기에 기록하지 않는 질환도 많이 있습니다. 질환은 각기 다르지만 모두 침샘에서 나오는 침과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자생력이 좋아져서 회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시 치료 전 아래 앞니가 위 앞니에 의해 덮여 있으면 우선 아래 앞치아를 보이게 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자, 주변 사람들의 치아를 확인해 보세요. 위의 사진에서는 아래 앞니가 안 보입니다. 덮여 있는 거죠. 그래서 어금니를 성형하여 아래의 사진처럼 입을 다물었을 때 아래 앞니가 보이도록 교정을 하는 것입니다. 간질 환자입니다. 처음에 어금니를 성형하였을 땐 위 아래 앞니가 벌어져 있었고 발음이나 또 식사 시 불편했었지만 교정 1년 후에는 정상교합이 되었습니다. 간질이 완치된 환자입니다. 늘 감기에 시달리고 머리가 앞으로 나와 있고 시력도 나빴던 어린이 환자입니다. 왼쪽 위 사진은 치료 전 상태로 아래턱이 뒤로 많이 들어가 무턱처럼 보입니다. 어금니를 성형하여 왼쪽 아래처럼 아래 앞니를 보이게 하였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어린이 환자는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았고 자세도 그리고 시력도 좋아졌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 만성 피로, 두통, 어깨 결림, 허리 통증을 나타냈던 환자였는데 1년 후 지금은 아주 활동적인 성격이 되었습니다. 치료 전에 뇌파 소견은 근육이 긴장 상태로 이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대에 결절이 있어서 목소리가 안 나와 처음에 치과에 내원했을 때는 종이에 글을 써서 표현을 했던 환자입니다. 교정 후 다시 말을 하게 되어 이비인후과 선생님께 턱디스크 교정을 전파한 환자입니다. 뇌파 소견으로는 베타파의 활성이 잘 안 되어 있지만 안정적이고 이완도 잘 되며 휴식도 잘 되는 뇌파였습니다. 귀울림으로 고생한 환자인데 지금은 완치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관지 확장증 약을 먹지 않아도 될 만큼 회복된 환자입니다. 교정 과정 시 뇌파 소견으로는 좌뇌와 우뇌의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오랜 기간 옆으로 자는 습관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통과 난시로 고생한 환자였는데 어금니 성형으로 좋아졌습니다. 뇌졸중과 코골이 증상이 있었던 환자입니다. 치료 방법은 같습니다. 비만과 코골이, 당뇨병으로 고생하던 환자였는데 2년 후 완치되었습니다. 두통이 사라지게 된 환자이고 치료 후 뇌파 소견은 50대의 평균적으로 나오는 뇌파보다 안정적이고 이완이 잘 되었습니다. 교정 후 잠자리 세트에서 자면서 고관절이 좋아져 무릎 통증이 사라지는 환자입니다. 무좀 환자 역시 어금니를 성형한 후 교정기를 장착하여 허리뼈와 꼬리뼈의 압박을 풀어주니 혈액순환이 좋아져 무좀이 완치되었습니다. 아래턱이 뒤로 그리고 위로 들어간 환자로 어금니 성형 후 교정기를 장착하여 아래턱을 앞으로 빼냈습니다. 침의 양이 줄어들고 진해지면 몸속에 면역물질이 감소되어 바이러스 감염이 쉽게 됩니다. 입안이 잘 허는 경우엔 어금니를 성형하여 침의 분비를 잘 되게 하면 됩니다. 손바닥 피부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목뼈 신경지배에 이상이 있는 것이므로 어금니 성형만 해줘도 목뼈의 긴장이 풀려 목신경 6번째, 7번째, 8번째의 신경이 눌리지 않게 되어 손바닥의 피부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반응성 애착장애 환자입니다. 투약을 계속 받았던 환자인데 부모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을 알고 우연히 이 치과에 소개를 받고 내원한 환자입니다. 왼쪽 위의 치료 전의 모습을 보시면 위 앞니 치아가 아래 앞니 치아를 덮고 있습니다. 교정 후 아이가 운동을 할 정도로 의욕이 생기고 자기 표현 능력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침과 호르몬 분비의 증가로 정신적인 여유와 육체적인 성장이 좋아진 아이입니다. 방광염의 경우 어금니를 성형하여 허리뼈를 이완시킵니다. 그러면 방광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 방광으로 가는 혈액순환과 신경 지배가 정상적으로 됨으로써 방광의 기능이 좋아지게 됩니다. 어금니를 성형하고 턱디스크 교정기를 장착하고 나면 안구가 무게중심을 회복하게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 안압이 낮아져서 안과 질환이 좋아지게 됩니다. 변비가 해결된 환자입니다. 교정과 하루 20분 달리기 그리고 숯 복용으로 변비가 해결되었습니다. 주걱턱인 아이의 입모습이 어금니 성형 후 몰라보게 좋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교정 중에 허리뼈에 가해지는 압력이 감소되어 변비나 설사 같은 장애 이상도 함께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의 발입니다. 콩팥의 기능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금니를 성형하여 흉추를 이완시켰더니 콩팥의 기능이 좋아져 부종이 진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치료 전엔 사진에서 보이는 피부 주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불면증 환자입니다. 10년 동안 불면증과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던 환자였습니다. 어금니 성형으로 틀어진 목뼈 1번을 잡아주니까 불면증이 사라지게 되고 침이 많이 분비되니 소화력도 회복된 것입니다. 뇌파도 근육의 긴장이 많이 있게 나오고 뇌도 수면 부족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택시를 탔다가 신세를 한탄하시는 기사님을 만나 치료를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치료 전엔 피부에 그 분홍빛이 흰빛이었고 피부도 윤기가 없었는데 교정 후 한 달 후에 봤을 때 저희 치과 직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피부에 하얀 빛이 핑크빛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비만입니다. 어금니를 성형해 놓으니 누군들 잘 씹겠습니까? 그래서도 못 씹어서 살도 빠지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어금니 성형 후 목뼈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 틀어진 뇌간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식욕 중추에 안정이 찾아와서 평균적으로 8에서 14kg까지 체중이 감소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뇌파 소견은 상당히 안정적이며 나이에 비해 뇌 활동이 좋게 되었습니다. 왼쪽 위 치료 전의 모습을 보십시오. 위 앞니 치아가 아래 앞니를 거의 덮고 있죠. 아래 앞니가 보이도록 어금니를 성형했더니 턱관절이 열려서 수면 시 코의 비중격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 비염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수십 년을 고생하시던 분들도 어금니와 턱의 각도를 바꿔주니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40대 환자입니다. 아래 앞니가 많이 덮여 있죠. 옆 뇌파에 생리통시에 나오는 통증파가 나타납니다. 여중생입니다. 생리통과 뇌의 불균형은 늘 같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옆으로 잠을 자다 보면 목뼈와 골반이 틀어지는데 목뼈 틀어짐으로 뇌경막이 틀어져서 뇌가 틀어지게 되고 또 골반이 틀어져서 자궁의 내막을 지배하는 신경이 압박을 받아 생리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생리통은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진통제나 보약이 아닌 어금니 모양이 생리통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약은 약 기운이 있을 때 근육의 긴장을 해소시켜 통증을 가라앉힐 뿐 근육이 수축되면 또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학교 남자아이가 허리에 측만증으로 내원하였는데 어금니 성형 후 정형외과 선생님께서 보고 놀랄 정도로 허리가 회복되었습니다. 늘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던 환자인데 어금니 성형 후 뇌압이 줄고 침이 잘 나오면서 증상이 사라지게 되는 환자입니다. 아래 앞니가 보이도록 어금니를 성형하였더니 안구와 뇌로 가는 혈액이 많아져 시력과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뇌파엔 아직도 두통파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식도염으로 고생하던 환자의 치료 후 모습입니다. 신장 투석을 하는 환자인데 어금니 성형 후 소화력부터 회복하고 생기를 회복한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충남에 사시는데 가끔 전화를 하며 기쁨을 표현하는 분이십니다. 아래 어금니 성형으로만 심근경색이 완치된 환자입니다. 다시 이명과 어지러움 때문에 위 어금니 성형을 했습니다. 아토피뿐만 아니라 잦은 감기, 두통, 식욕부진, 편도선염 증상이 있던 남자 어린이입니다. 전니 어금니를 성형하고 교정기를 잘 때 끼게 하여 완치를 시켰습니다. 안면마비 환자인데 저도 현재 이러한 식으로 어금니를 성형한 후 건강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어금니 성형만으로도 편두통 그리고 두통 이런 통증이 쉽게 치료됩니다. 유방암으로 수술을 하였지만 후유증으로 고생하던 환자였는데 교정 후 통증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간암 환자이며 앞을 보실 수 없는 분입니다. 교정 후 안색이 좋아지고 몸의 피부 빛깔이 밝아져 희망을 잃지 않고 기쁘게 사시게 되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항암제가 침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분은 그동안 부족했던 침이 많아져 회복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턱디스크 교정 후 저절로 자궁벽에서 근종 조직이 떨어진 환자입니다. 근종 조직입니다. 갑상선암 환자입니다. 교정 후 기초 체력이 좋아져서 식사도 잘하게 되고 운동도 할 수 있게 된 환자입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복용하던 상당한 양의 약도 끊게 되었습니다. 어깨 통증은 목뼈를 이완시켜서 목의 신경 통로를 넓힘으로써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중베개를 꼭 하고 자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지럼증은 무조건 목뼈가 틀어져 있으므로 귀와 손의 무게중심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잘 먹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어지럼증 환자들에게는 저 인내심이 많이 요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상이 서서히 좋아지기 때문에 한 번씩 어지럼증이 나타날 때 실망감을 하소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으면 자신도 모르게 회복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들 환자들은 말씀하십니다. 요실금도 어지럼증과 같이 치료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질병입니다. 운동을 하여 근력을 키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금니를 성형해 놓으면
운동을 하지 않아도 방광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 증상은 좋아지지만 완치되려면 하루 20분씩 천천히 뛰어야 합니다. 무릎이 아파 못 뛸 땐 앉아서 엄지발가락을 마주치는 운동을 하루에 1000번씩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듯하게 자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완치된 환자입니다. 우울증 환자가 치과에 내원하면 저희 치과 직원들은 그날은 다 우울해집니다. 그 환자 입장이 되어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날은 의뢰의 닭튀김을 주문해서 먹고 힘을 낸 다음 퇴근을 합니다. 잠잘 때 위가 눌리기 때문에 위산이 역류되므로 위가 눌리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우엔 어금니 성형을 하면 금세 좋아집니다. 요통 환자의 뇌파소견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환자는 어금니 성형 후 아래 앞니가 보이게 함으로써 요통이 사라졌습니다. 이갈이는 아래특의 위치에 관계없이 턱관절의 디스크를 잡고 있는 인대의 힘이 약하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근력이 좋은 사람은 아래턱이 귀를 압박하지 않으므로 이게 측두신경이 눌리지 않아 이를 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갈이 환자는 일단 어금니를 성형하여 턱관절의 디스크 공간을 넓히면 됩니다. 그런 다음 운동을 병행합니다. 머리가 앞으로 나가 있고 고관절이 틀어져 있는 여고생인데 교정 후 제대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늘 토해서 엄마가 치과로 데려온 어린이입니다. 교정 후엔 한 번도 토하지 않다가 교정기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토하게 되어 엄마가 교정기의 위력을 알게 되어 저희 치과에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비만인 경우도 고민이 되지만 체중이 너무 안 나가도 고민이 됩니다. 입안의 모든 치아를 성형하였는데 그 후 석 달 후부터 체중이 서서히 회복이 된 환자입니다. 전립선이 커져 있는 경우엔 어금니를 성형하여 허리뼈에 가해지는 압박을 풀어줍니다. 그러면 방광과 요로 그리고 전립선이 눌리지 않아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모든 질환은 압박으로 인해 혈관과 신경이 눌려 생기는 것이므로 그 근본을 해결해야지 어느 장기가 커졌거나 염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순환만 잘 시키면 우리 몸은 비정상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맥이 압박을 많이 받으면 충혈될 수밖에 없죠. 이럴 땐 고관절의 디스크를 회복시키고 잠을 반듯하게 자야 합니다. 고관절이 좋아지려면 턱 디스크가 고쳐져야 합니다. 시골 아저씨의 발기부전을 고쳐드린 후 그 동네에서 제가 유명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것은 그분의 어금니 1mm밖에 높인 것밖에는 한 일이 없었습니다. 허리와 천골 그리고 미골의 신경 통로의 압박이 풀리니 장기들의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침과 호르몬이 부족하면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특히 분만 시 두개골이 틀어진 경우 그대로 아이가 성장하면 주의 산만형으로 될 수 있습니다. 교정 2년 후부터 유치원 학습에 적응하게 된 아이입니다. 보시다시피 입을 평소에도 다물지 않습니다. 구호흡을 비호흡으로 즉 코로 숨을 쉬도록 수면 시 테이핑 요법을 하고 있습니다. 턱관절의 디스크 두께가 얇아지면 수면 시 아래턱이 뒤로 위로 밀리면서 귀를 압박하게 되어 혈관 통로가 좁아져 중이염이 생기게 됩니다. 턱 디스크 교정기를 잘 때 끼고 자면 아래턱이 뒤로 위로 밀리지 않게 되어 귀를 압박하지 않아 중이염이 사라지게 됩니다. 뇌출혈이 있었던 환자로 허리 통증이 심해서 턱 디스크 교정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둔했던 말이 많이 분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천식 환자의 혀에 백태가 없어지면서 천식의 약을 끊을 정도로 증상이 좋아졌습니다. 아주 심한 캔디다증 환자인데 천골의 배열이 정상화되면서 완치되었습니다. 구강 공간을 넓혀줌으로써 간단하게 코골이가 해결됩니다. 코골이와 이갈이는 뇌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증상이 있을 때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턱관절의 디스크가 얇으면 수면 시 코의 비중격이 압축이 되어 코에 있는 가는 혈관이 터져 코피가 나는데 어금니 성형으로 대부분 완치됩니다. 뇌압과 안압이 높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턱 디스크 교정으로 혈관과 신경의 통로가 원활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되었습니다.
턱디스크 교정으로 뇌로 가는 혈액양이 증가하여 뇌하수체 호르몬이 정상화되면서 못 컸던 키도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반듯하게 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안면신경의 통로가 눌려 실룩거리던 환자였는데 완치되었고 이 환자의 등의 반점 같은 것들이 사라져서 피부도 함께 좋아진 환자입니다. 늘 감기가 걸리면 편도선이 부어 고생하던 어린이 환자인데 전니 어금니를 성형하여 편도가 줄어진 아이입니다. 편도선 수술보다는 어금니를 성형해서 아이의 목뼈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올바른 치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금니로 가는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수면 시 어금니를 띄우고 잠으로써 치아의 동요를 감소시킵니다. 행동장애 어린이입니다. 이렇게 사진 찍기도 힘든 어린이가 교정 후 6개월쯤 지나면 차분해지게 됩니다. 그것은 뇌 쪽의 혈액순환이 좋아짐으로써 중추와 말초의 신경지배가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이 완치된 환자입니다. 알츠하이머병으로 고생하시는 환자입니다. 치주질환과 발음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자세의 불안정이 있었지만 뇌의 혈액순환을 좋게 함으로써 발음이 점차 좋아지고 감기 같은 잔병 치레가 없어졌습니다. 어금니 성형을 수직으로 4mm나 시행해서 이 환자가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청 공무원으로 1년간 휴직하고 정신과에 입원하고 있던 환자인데 동료 직원의 소개로 치과에 내원하게 된 환자입니다. 지금은 직장에 복귀하게 되었고 정상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교정 전까지 얼마나 의심을 했는지 정말 힘든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의 어머니를 임시치아만 해드렸는데 그 어머니께서 침이 나오고 허리가 안 아프게 되자 확신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게 된 환자였습니다. 사실 이제까지의 임상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자는 자세에 있습니다. 2006년 3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는 유아 돌연사 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눕혀서 재우라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원래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저 역시 임상에서 잠 자세가 턱디스크 교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추천하는 잠 자세이지만 아침이면 베개들이 어디론가 가버리는 것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바른 자세 세트에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베개는 소시지 베개 위에 구름솜 베개를 뱁니다. 팔 쿠션 위에 팔을 얹습니다. 양 엉덩이를 옥돌 보정벽으로 잡아줍니다. 발목에는 2kg짜리 모래주머니를 각각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 매트 위에서 잠을 잡니다. 이중 베개는 어깨부터 베개를 뱀으로써 가슴뼈를 이완시키고 어깨를 펴주며 경추의 해부학적 곡선을 유도해줍니다. 수면 시 숯 안대를 차고 자면 미세한 빛까지 차단되어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에도 도움이 되고 숙면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평면의 이부자리로는 이러한 다리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소도구를 이용해서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면 됩니다. 이중 베개입니다. 소세지 베개를 밑에 놓고 구름솜 베개를 그 위에 얹어 놓으면 어깨부터 베개를 베는 효과가 있어 가슴이 펴지게 됩니다. 가슴이 펴지면 심장 앞에 놓인 흉선이 회복되어 면역이 좋아지게 되고 자세도 좋아집니다. 소세지 베개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소세지 베개를 구입하여 베개 속을 빼낸 후 황토볼을 넣어 무게를 무겁게 해서 베개가 밀리지 않도록 합니다. 어깨 베개와 팔 쿠션의 효과를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보정벽입니다. 잠이 잘 안 올 때는 다리 하나를 보정벽 위에 올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쉽게 잠이 듭니다. 보정벽의 효과입니다. 무의식 상태가 되면 다리를 뻗게 되고 모래주머니의 무게로 몸이 이완되며 발목이 따뜻하게 됨으로써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됩니다. 잠을 잘 때 입술을 종이 테이프로 붙이고 자면 코로 숨이 잘 들어가고 복식 호흡을 하게 됩니다. 숨매트를 깔고 자면 밤새 체온으로 숯이 따뜻해져 아침에 몸이 가벼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숨매트는 전자파를 차단시켜
수면 시 몸을 이완시켜주며 습기가 많으면 흡습 기능이 있고 건조하게 되면 습도를 방출시키는 조습작용이 있어서 기관지에 좋습니다. 다음은 운동입니다. 모든 뼈들은 인대와 근육에 의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턱디스크 교정으로 아래턱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려면 근육에 힘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턱디스크 치료에서 운동은 필수적입니다. 1분 동안 요구되는 산소의 양이 잠을 잘 때는 0.1리터, 걸을 때는 0.6리터, 그리고 뛸 때는 1.6리터나 됩니다. 그래서 운동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당한 위의 3가지 방법 중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식사 시 물을 마시면 침이 희석되어 위산 과다, 췌장 기능 저하, 골다공증, 충치 유발, 치아 마모증 등이 생깁니다. 갈증을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땐 신근직국이나 누룽지 그리고 주스 등을 마시면서 서서히 물 종류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식사 시 물을 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모범이 필요합니다. 어른 먼저 물을 드시지 않아야 합니다. 식후 1시간 후에 마시는 생수는 보약입니다. 정수기보다는 생수를 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수돗물을 항아리에 받은 후 1시간 정도 가라앉혀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마십니다. 중요한 것은 물이 좋다고 갈증도 나지 않는데 물을 마시면 소화불량이나 우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몸을 일부러라도 움직여서 목이 마르게 한 다음 생수를 마십니다. 건강하려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필수 아미노산, 지방산, 미네랄 등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중 턱디스크 치료 시 디스크가 회복되려면 미네랄이 꼭 필요합니다. 그중 칼륨이 부족 시엔 마비 현상이나 고혈압, 심장장애, 변비, 저혈당증이 나타나므로 꼭 보충이 되어야 합니다. 숯은 먹는 숯과 못 먹는 숯으로 나뉩니다. 숯은 80%가 탄소, 20%가 미네랄로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기공을 가짐으로써 이 탄소는 부패를 막는 환원작용과 에너지 상승작용이 있습니다. 숯의 기능들은 흡수나 흡습, 흡취, 그 효능이 있고 식용을 할 땐 인체에 유익한 성분은 그대로 두고 인체 내의 유해한 바이러스, 박테리아, 독소 등을 집중적으로 흡착해냅니다. 또 음이온을 발산하여 뇌파를 안정시켜줍니다. 그리고 원적외선을 내뿜어 혈액순환을 돕고 세포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숙면을 취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전자파를 차단시켜주고 냄새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또한 수지를 정화시켜주고 이 숯은 습기가 많으면 그 습기를 흡수하고 건조할 땐 수분을 방출시키는 조습 효과가 있습니다. 숯을 공복에 찻수저로 하나씩 드시면 좋습니다. 된장입니다. 된장은 간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지능을 발달시켜주고 치매도 예방시켜주고 감염도 예방하고 또 항우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된장이 고혈압이나 저혈압의 특효약이 됩니다. 이 콩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각종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신은 식물성 단백질에서는 섭취하기 힘든 필수 아미노산인데 콩에는 이것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된장에 있는 지방은 대부분 불포화지방산으로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켜 비만 및 각종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된장에는 필수 지방산이 많아서 신경세포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의 지능 발달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콩 단백질 중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갱년기 이후에 발생하는 우울증, 골다공증, 이러한 여성 질환을 막아줍니다. 또한 된장은 대장암이나 유방암의 치료에도 효과적이고 남성 전립선 비대나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식사 시 식탁에 늘 놓여있게 해서 야채를 곁들여서 하루에 반수저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국장입니다. 청국장은 최고의 고단백질 식품입니다. 이 청국장은 발효 과정을 통해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만들어지는 최고의 고단백질 식품인데 청국장의 단백질에서 만들어진 아미노산에는 인체가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식품을 통해서만 섭취할 수 있는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페닐알라닌은 기분을 좋게 하고
통증을 완화시키고 정신을 맑게 하고 리신은 골다공증과 피부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화 억제, 우울증 억제, 배설을 원활하게 하고 또 간을 해독시키고 당뇨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은 1994년부터 7월 10일을 나또의 날로 지정할 정도로 발효된 콩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청국장이 나또보다 혈전 용해 능력이 3배나 높고 전통 된장보다 10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치료법이 있는데 턱디스크 요법이 왜 일반인에게 안 알려지냐고 질문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명현 반응을 못 넘기고 치료를 포기하거나 또 명현 반응 시 설득이 귀찮아 술자가 이 치료를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명현 반응이란 건강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체내의 다량의 독이나 노폐물이 제거되기 시작하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불쾌한 증상을 말합니다. 턱디스크 교정을 한 후 계속 하품을 하는 환자가 있다면 그분은 산성체질이기 때문에 하품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치료 시 피부가 가려워지는 경우에는 간 기능이 약한 환자에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이 반응이 사라지면 간 기능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위의 사진은 치료 전의 상태입니다. 교정 후 8개월째 대상포진이 나타났으나 아무 투약 없이 스스로 사라졌습니다. 다른 환자의 경우에서도 치료 중에 대상포진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혈관 내에 있던 바이러스가 턱디스크 교정 후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자연 치유 능력으로 밀려나온 것입니다. 턱디스크 교정 후 복부에 저절로 생긴 종기가 6개월 후 아래 사진처럼 서서히 흔적이 사라져갑니다. 기관지나 폐 기능이 나빴던 환자는 치료 후 1년부터 2년 사이에 심한 색소가 나와 치아면에 붙습니다. 그 후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명현 반응으로 설사인데 치료 후 계속 2주간 동안 설사를 하는 환자의 치료 전 사진입니다. 교정 2주 후에는 다시는 설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치를 교정한 후 2달 후부터 3달 동안 계속 기침을 하는 환자였습니다. 명현 반응으로 통증이 있는 피부에 숯고약을 붙이면 이 통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숯고약입니다. 실온에 보관하셔도 되고 냉장 보관하셔도 됩니다. 건조해지면 꿀을 조금 섞으면 다시 촉촉해집니다. 쌀알 크기만큼 환자의 아픈 쪽 피부에 붙이면 됩니다. 숯고약이 옷에 묻지 않도록 종이 테이프를 3겹 정도 붙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턱관절을 회복시켜 뇌를 좋게 하고자 하는 방법들이었습니다. 육체는 뇌가 좋아지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은 영적,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행복해야 진실로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는 많은 성지가 있지만 제가 사는 이곳 전라북도 전주의 치명자산을 보시면 이보다 더 완벽한 성지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림은 치명자산입니다. 치명자산은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한 동정부부와 그 가족의 묘가 있고 또 성직자들의 묘가 있는 곳입니다. 이 산에 있는 바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바위들은 고조선 시대에서도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인이 앉아있는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어느 등산객이 이 바위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 바위를 성모님 바위라고 부릅니다. 성모님 바위 앞쪽입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뒤쪽으로 돌아가면 성모님 바위가 있습니다. 앞쪽은 고개를 들고 하늘을 향한 남자의 모습입니다. 저희는 이 바위를 예수님 바위라고 합니다. 엄마와 아들은 손바닥 앞뒷면이고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바위의 앞은 아들이고 뒤는 엄마입니다. 아들이 아프면 먼 곳에 있는 엄마도 편치 않습니다. 엄마와 자식은 하나입니다. 또 그 옆에 예수님 바위 옆에 집안의 가장이신 아빠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바위를 요셉 바위라고 합니다. 나무에 가려 있어서 지금도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아빠의 사랑은 겸손이며
드러나지 않게 식구들을 보살피는 것인가 봅니다. 저는 이 바위들을 모아서 성가정 바위라고 부릅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성가정 바위를 향해서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엘리야가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치명자산 아래의 주차장입니다. 멀리 성모님 얼굴을 찾아보세요. 그 옆에 아기 예수님 얼굴이 보이시나요? 잘 보시면 아기 예수님 얼굴이 부처님 얼굴과도 닮았습니다. 부처님의 마음, 즉 자비심이 예수님의 마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류가 자비심, 즉 모성애로 엄마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면 종교로 인한 갈등은 사라질 것입니다. 엄마는 자신이 희생해서라도 자식이 잘되기를 늘 바라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성애로 상대방이 잘되기를 바라며 기쁘게 살아갑시다. 위의 사진은 전주의 치명자산 주차장에서 바라본 고덕산이고, 아래 사진은 미국의 사우스 다코다주 블랙힐즈에 있는 러시모어 산입니다. 서양의 큰 바위 얼굴은 인위적인 것이지만 동양의 큰 바위 얼굴은 자연이 선물로 거저주신 것입니다. 큰 바위 얼굴이 되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상대방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커지면 우리도 저 산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턱디스크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젠 턱디스크를 아시겠죠?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